네, 어제 세 번째 TV 토론 역시 정책은 실종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예상대로 어제도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먼저 관련된 얘기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일에게 물어본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실이 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송민순 전 장관과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의견을 구한 것인지 그것과 함께 또 이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한 회의가 언제였는지 이 두 부분이 지금 치열하게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는데 앞서 저희 박순표 기자 리포트에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말씀하신 거 두 가지인데요. 언제 결정됐는가?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김경수 대변인 얘기를 통해서 메모를 공개했죠. 네. 16일 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고 기권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18일 또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또 입장이 조율이 되는데 그래도 송민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다른 참석자들과 다르게 반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 여기서 결정을 하자라는 얘기로 끝낸 것이 일단은 문 후보 측이고요. 송민순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교 관련 사안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일단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수의 증거 그리고 YTN에서 팩트 체크를 했지만요. 현재 상황에서 송민순 장관이 본인이 적었던 메모와 회고록 내용만 가지고 있는 부분과 문 후보 측에서 당시 회의의 관계자들, 참석자들이 대부분이 얘기를 하고 또 공개된 자료를 본다면 아직은 송민순 장관이 주장하는 근거가 조금 더 약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송민순 장관의 주장이 지금도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한 회의 참석자로서 외교 관련 그 담당자로서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회의 당시 메모도 꼼꼼하게 기록을 그렇습니다. 해놨고요. 그 양측이 다 예.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정을 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는 결국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측에 물어본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예. 북측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이미 대통령이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측의 향후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인 거냐. 왜냐하면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우리 14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10월 3일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평화 화해 모드로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통치행위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최종 기권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송민수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마지막 회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의사타진한 부분은 문 후보도 일정하게 이제 해외 파트, 국정원 파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도 송민순 장관이 좀 더 정확한 근거를 좀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송민순 장관을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워 보이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측에서 당시 회의록을 공개를 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의혹은 모두 해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가 다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당시 브리핑 내용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11월 16일에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20일까지도 최종 결정을 못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 김 교수님께서요. 이제 송민순 장관의 그게 근거가 약하다. 이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문재인 후보의 해명 자체가 네. 깔끔하지가 못하다. 일관성이 없다. 그 두 번째 TV 토론회였나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국정원의 정보망, 휴민트, 휴민트를 통해서.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런 걸 파악을 해봤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사전 통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민트나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해 본 거하고 사전 우리가 이미 11월 16일 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회의에서 기권하기를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한 거하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남북 간의 한 라인. 이 한 라인은 당국 간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국과 당국의 대화인지 이 휴민트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어서 평양에 있는 북한 사람 중에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쪽에게 정보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휴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민트를 통해서 파악해 보는 거랑 남북 당국 간의 한 라인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해명이 최소한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타부타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뭐 우리 여기 뭐 다 알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보냈잖아요, 북한에. 네. 예, 국정원이 보낸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대한 반응, 그걸 이제 송민순 장관이 예. 그 제시한 11월 20일 건데, 그러면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또 앞서 나오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앞장서서요, 5당이 다 합의해서 그 당시 국정원이 북한에 보낸 그 전통문 있잖아요. 그거 공개하라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다 깔끔하게 끝나요. 그거를 가지고 갖다부터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예. 그렇게 공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또 이 지금 대선이 10월 남은 시점에서 국정원에서 과연 또 이걸 받아들일지 국정원도 또 국정으로서는 그걸 아주 예민한 부분에 예, 대해서 공개하기가 관여하기가 좀 쉽지 않을 쉽지 것 않고 같은데요.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도 자기네들도 뭐 법률기관이나 자문기관을 통해서도 알아보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의 하사를 국정원이 맡을 이유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이 어제도 뭐 국정원에 대한 개혁 논의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건 이 문제는 송민순 장관의 입장에서 이건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찬성해야 될 문제라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마치 상소하듯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다수결이나 대통령 심중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이미 기근이 결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기 전에 하도 송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 의견을 바꾸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한 번 더 알아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말 그대로 송 장관을 옮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걸 주도적으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말한 대로 본인은 뭐 휴민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국정원이 알아보도록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결정 시기도 실제적으로 결정 시기냐 네. 아니면 20일 또는 21일이라고 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스테이트먼트 한 시기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갈등 관계가 있거나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한 분을 위해서 배려하다 보니까 최종 결정이 늦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 신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더 공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역사가 발표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송민순 장관이 진위 여부를 네. 떠나서 너무 이른 시간에 10년도 안 된 시간에 과거의 어떤 핵심적인 남북 간의 대화의 문제를 예민한 대선 시기에 놓음으로써 이게 좀 더 차분하게 짚어봐야 될 네. 그런 부분이 정치적 경론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예, 예. 지적하면요. 국정원은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공개하기 힘들 거예요. 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정원 개혁론이 막 그냥 후보들마다 그렇죠. 쏟아져 나오는데 스스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혹의 당사자이자 당선 가능성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공개하자. 우리 후보들 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에게 다 같이 요구하자. 그럼 국정원이 부담 없이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해법을 오히려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는 거죠. 예. 일단 양쪽의 입장이 다 강경한데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송민순 전 장관은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완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제 씁쓸한 게요. 예. 이제 그 송민순 장관이 북한 대학교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네. 또 문 후보 측에서는 이제 형사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이제 본인은 송민순 전 장관 본인은 학교 측에 괜한 학교가 정치에 휘말릴 수 예.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찌 보면 그 아직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헌법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게 한국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들이 좀 작용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문 후보 측에서도요. 이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이거를 그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주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책이 나온 게 언제죠? 지난해였죠. 지난해 네. 10월, 예. 11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민순 전 장관이 아까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굳이 뭐 10년도 안 지난 사설을 이렇게 쓰느냐. 근데 이 출판 시점은 작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뭐 그 책을 내고 출판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형사 고발을 해서 뭐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포용력과 절제력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을 더 안심시키는 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예.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고 이런 가운데 어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화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네, 어제 갑철수, MB 아바타 이런 단어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런 말을 어제 토론회를 보고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네거티브 공세를 벗으려다가 자기 발등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보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자기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 입으로서도 말하자면 무슨 뭐 문 후보 아들 얘기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예. 자기 부인의 채용 문제를 스스로 얘기하고 피해가야 될 부분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사실 핵심은 뭐 말하자면 문재인 지지 후보자들이 너무 심하게 또 네. 조직적으로 그런 네거티브 공방을 한다는 것일 텐데 사실은 어제는 국방과 외교, 정치 일반을 묻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시간 그 상황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전반적으로 안철수 후보 어제 토론 내용 보면서 느낀 점은요. 저도 이제 그 TV 토론팀이나 저 서울시장 캠프의 홍보 본부장을 한 입장에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 내의 TV 토론팀에 경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예. 네. 아니면 좀 더 좋은 어떤 외교 안보적 빛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면 지금 현재 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서 1차 토론 때처럼 다시 경직되는 스스로 너무 예. 격앙돼 있는 감정적으로 지난 대선 때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눈에 익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가야 될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토론 점수도 깎일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MB 아바타지 이런 걸 생각하게 하거나 네. 실제로 왜 갑질이 말하자면 뭐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부인에 대해서 일어났지라고 리마인드 시키는 스스로 그런 걸 각인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법상으로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의도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에게 공세를 한다. 이거는 네거티브 공세다. 이거를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었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실이었죠. 그리고 이 토론 자세나 토론 전략에서도 큰 그 실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1차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2차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3차와 사실은 4차 토론회가 가장 중요한 사실상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여기서는 본인의 자질,
정말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재인 후보에게 너무나 쌓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당을 갈라져 나와서 창당을 할 정도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는 모습이 그런데 실제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건들, 선대위 문건까지 보고 나서는 굉장히 맺힌 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자라는 그런 태도였는데 네. 문재인 후보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반응을 하지 모른다는 않 식으로 반응을 그렇죠. 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반복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토론 태도에서는 네.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신의 강점을 얘기하고 상대의 패부를 찌르는 앞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본인의 앞으로 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어제는 이제 정치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외교안보 사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것인가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표를 중도 보수가 지금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더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제 사실은 토론 전략에서도 큰 실수가 있었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낸 거. 저는 그러나 문재인 후보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뭐 마치 갑철수 그러면 모르는 것처럼 3번이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를 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선대위에서 그런 문건이 있었다면 최소한도 유감을 표명해 주면서 예. 왜냐하면 같이 하는 팀들과 거기서 발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포용력으로 비전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섰다면은 훨씬 더 좋은 생산적인 토론이 됐을 텐데 문재인 후보는 마치 모르는 일인 것처럼 또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1위와 2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두 후보끼리 사실은 좀 더 볼썽사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예. 국민들께서 어제 토론에 많은 실망의 목소리를 내신 것이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기인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했던 게 부인 특혜 임용 논란과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국회에서 같이 검증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이미 본인은 해명이 끝났다. 안철수 후보 문제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해명을 하시라. 이런 취지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 얘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데 어제는 이제 후보자별 이게 이제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 토론의 성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데서 이제 점수를 많이 딴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차별화, 다른 후보들과 본인을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 토론 이런 데서 그 기본적인 게 말이죠.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에 능하다든가 무슨 뭐 교육 뭐에 뭐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핵심 컨텐츠,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헤매는 후보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비가 됨으로써 이래야 되는데 예. 본인의 네거티브 거리를 가지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 토론 전략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이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토론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장점이라고 내세운 부분이 뭐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정권에서 뭔가 과실이 있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차별성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업적 부분도 다 잘못됐다고 예.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되물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또 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부의 자기가 스스로 말한 공과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공도 있고 사도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잘했지만 예. 어떤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불법으로 송금한 건 잘못됐다든지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잘했지만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 나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입에 침이 고여야 된다 그러거든. 함께 하고 싶은 미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북핵 위기이지만 나는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평화 통일까지 가겠다라는 어떤 구체적 단계적 설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역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반기문 그 전 총장 실패의 교훈을 전혀 얻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 하면 유명한 게 반반 화법 아닙니까? 이게
그냥 섞으면 되는. 그런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요, 뭐 햇볕 정책 이야기할 때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공이 더 크다든가 공칠 과삼이다든가 예. 그 당시에는 그게 공이 더 많았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는 뭐가 어떻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도라는 게 그냥 어정쩡하게 반반해갖고 가운데 서 있으면 중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시대적으로 풀기 힘든 난제를 그 적중시킬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이 뭔지 그 해법을 제시한 적중의 해법을 제시하는 게 이 중도인데 그런 점에서는 그 반기문식의 반반 화법 뭐 그거하고 큰 차별화를 이뤄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체성 논란 지적 말고도 박지원 대표의 상황론이 거듭 제기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 어제 토론장에서는 이제 그만 좀 괴롭혀라 이렇게 좀 맞서기도 했는데 박지원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상황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 이제 해소가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할까요? 저는 계속 다른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안찍박이라고 이렇게 신조어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상황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공세를 취하는 측에서는 원래 선거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슈를 물고 끌고 가서 그 부분을 네거티브적인 이 포인트든 또는 포지티브한 포인트든 계속 그 부분을 이슈로 제기해야만 유리해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제기를 할 건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메시지. 조금 전에도 이 반반 화법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맞거든요. 이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간결하고 국민들께 전해지는 메시지가 명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또 박지원 대표가 어떻게 될지 그거 그만 좀 하라. 이게 아니고 박지원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만큼 햇볕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남북 문제를 풀겠다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은 나다. 내가 정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것이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걸 명확하게 밝혀서 향후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그 부분을 국민들께 확신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뭐 농담으로 한 얘기 이런 식으로도 받고 그만하라. 사실은 이것은 말을 하는 화법이 끊어주는 화법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분명하게 명료하게 끊어주고 본인의 미래 비전을 얘기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푸는 그런 큰 포부와 과거에 보수 정부가 잘못했던 거, 진보 정부에서 공과 가가 어떤 점이 있었고 보수 정부의 공과 가가 어떤 점을 있었는지를 짚어주고 그렇다면 안철수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남북관계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자기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보여줬어야 됐는데 상황론이라는 그 자체 거기에 머무른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쪽에 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답은 사실은 그렇게 명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왕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선실세, 최순실세에게 권력을 내줬지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을 내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사실 그동안에 칩거하고 있던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한길 전 대표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뭐 알다시피 궁금한데요. 김한길 전 대표님은 전략통이시고 예. 또 미디어에도 굉장히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안철수 대표를 걱정하고 이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 TV 토론팀 그대로 놔둬서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측은 사실 이해찬 전 총리가 사실은 판세 분석과 TV 토론을 전반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아무런 뭐 유세 안 하시고 그런 정도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120명의 정당과 40명의 정당 이렇게 수의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스텝의 질과 양이 거의 비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각 대선 후보들이 100%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스텝들이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대선 때 되면 네. 광고 찍으라, 뭐 라디오 시간대 잡으라, 뭐 굉장히 많은 일인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초기부터 사실은 사실 스텝의 고갈 문제로 인해서 홍보 부분에 대한 캠프 인사들이 많지 캠프의 않아서, 홍보 문제까지 논랭이 갖고 네네. 법정이 같은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그런 후보한테도 부담이 될 정도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마 김한길 대표가 좀 나서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토론회 지난번에도 사과를 했던 홍준표 후보 어제는 시작하자마자 사과를 해야 됐습니다. 어떤 일인지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에 이미 공개돼서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아예 토론 상대로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근데 토론 상대로 인정을 안 할 거면은 저는 그 미리부터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 다른 후보들도요. 뭐 홍준표 돼지 흥분제 그 얘기는 온 국민이 지금 다 아는 건데 굳이 저기 나와서 뭐 누구하고는 토론 안 하겠다, 뭐 질문을 하는데 얼굴은 쳐다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더 좀 우스꽝스럽게 좀 보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보가 진즉 좀 진솔하고 뭐 한 그 석고대죄를 좀 했었어야지. 네. 저런 불필요한 논란 그 소중한 어제 시청률도 엄청 높았잖아요. 네. 이 소중한 시간에 말이죠. 저런 거 가지고 그냥 뭐 감정 싸움하고 뭐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제 이제 토론회 끝나고 다들 뭐 5인 후보자 다 이구동성으로 수준 이하의 토론이었다.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다 남 탓만 하지. 뭐 나 때문에 이게 뭐 수준 이하의 토론이 된 것 같아. 다음번에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겠다. 이런 후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든 그런 점에서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지금 홍준표 후보는 박연차 뇌물 의혹을 다시 꺼냈고 고 성완종 회장의 사면 문제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은 팩트 체크가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수수했다라고 네. 그 얘기를 직접 하면서 이것을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대검 중수부에서 2009년에 조사를 했었고요. 그 결과 밝혀진 내용들은 가족들이 640만 달러를 받은 것은 확인이 됐다라는 예.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거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그랬었다는 내용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또는 문재인 후보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의 토론 아니겠습니까? 확인되고 정확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사면 문제 두 차례 사면 걸쳐서 몇 입으로 했느냐라고까지 네. 아주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부분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사면의 권한과 사면의 절차를 따진다면 그 얘기를 그렇게 거칠게 사실은 몇 입으로 했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돈을 받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의 토론에 대한 품격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좀 상황이 좋지 않아 네.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 의원총회를 바른정당에서 열 예정이다. 사퇴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유승민 후보 본인은 점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통해서 조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고 오르고 있죠. 있는 예. 상황이고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 어차피 지난번에 탈당을 한 마당에 다시 복당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63억을 받았어요. 63억을 받아서 실제로 50억 실제적으로 큰 정당은 한 450억 정도 쓴다 그러면 한 330억, 350억 정도를 더 써야 되는데 네. 그런 대단위의 홍보는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타시면서 어쨌든 60억 또 개인 후보한테 후원금 한 20억도 들어올 수 있는 한 7, 80억짜리 8, 90억짜리 쓴 거를 끝까지 치르겠다는 의견일 텐데 문제는 아마 신현님도 국회의원 해보셨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지역 유권자들이나 고모님들이 이럴 것 같으면 둘 다 망한다. 빨리 합치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사실은 의원님들이. 어떤 돈 문제를 둘째 치더라도. 돈은 오히려
더 한국당이 더 문제 250억 뭐 대출 받은 걸 회수 못했을 때는 둘 다 거들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격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들 제가 어떻게 뭐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겁니까? 신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갑론을박 하다가요 예. 결론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른바 결론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완주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결국 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 갈 것이다. 일단 그 3자 연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문재인 빼고 심상정 빼고 3명이 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적 가능성이 너무 없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뭐 누구랑 할 것인가? 홍준표랑 할 것인가? 안철수랑 할 것인가? 거기서 이를테면 누구랑 연대론자들도 완주론자들하고 연대론자들에게 나뉘잖아요. 네. 근데 3자 연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양자 연대를 해야 된다면 누구랑 할 것인가? 연대론자들이 또 나뉘어집니다. 또 나뉘어지고 그다음에 뭐 그럼 그래도 그쪽에 어떤 수적인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A하고 하는 것보다는 B하고 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될지라도 B 쪽에서 받아줄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B 쪽에서도 같이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이게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계속 자강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겠으나 그런 어떤 이 지금의 뭐를 바꿀 만한 합의를 만들어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번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도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부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지 진실공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기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16일, 18일 그때도 다수가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들의 다수가 기권이고 자기만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이후에 그 다수 기조가 바뀌었으면 그 얘기가 타당합니다.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언어다.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그 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그 뭐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서 반론을 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약간의 그런 효과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당내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은 현재 있는 5개 정당 중에서는 토론하는 정당 중에서는 가장 정책의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역시 될 사람에게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쏠리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네. 정의당이 그러면 또 앞으로 존립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후보는 때로는 편을 들어주고 때로는 공세도 취하면서 나름대로 진보 진영에서 정의당의 몫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만 대선 이후에도 연립정부를 하든 또는 거기에서 연대의 몫을 찾든 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후보의 모습은 사실은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는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더불어민주당에게 같이 목소리를 같이 하면서도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식, 특히 노동 문제라든가 사회경제적 이슈에서는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세도 취하고 어떤 때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의당의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나. 이것이 결국은 정의당이 향후에 대선에서 그리고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을 펼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TV 토론회가 한 3번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은 TV 토론에서는 제발 정책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